전화백스 같은 건 이 도파민 수용체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성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이 베르텍스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거 승인되자마자 한 8% 바로 급등하고. 아, 주가가 베라텍스. 네. 자, 우리가 그 뭔가 아플 때 이제 지통제를 먹잖아요. 그리고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한 치료를 할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들이 이런 진통제 중에 가장 강한 효과를 가진 뭐 아편 뭐 이런 것들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또 마약으로 안 좋은 또 그 결과물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때의 통증이나 뭐 순간의 어떤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중독이 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편만큼 아편만큼 아주 강한 진통제의 효과를 가지면서 중독되지는 않는다. 이런 진통제가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크게 됐던 거고요. 사실 진통제라는 분야가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통제도 나오고 뭐 이게 더 잘 듣는 거다라고 병원에서 추천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회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지만 이번에 나온 진통제가 전화백스라는 제품명은 전화백스고 네. 이게 물질로는 수지트리진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인데 이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진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지만 이제까지 확인하거나 그 작동하는 기작을 기반으로 봤을 때 중독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는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통제하면 타이레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길래 거의 아편성 진통 물질이랑 비슷하고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진통이나 이런 약물이 많잖아요. 흔히 사용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레놀도 있고 뭐 아스피린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잠깐 말했던 아편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를 비교를 한번 쭉 해보면은 좀 더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 쭉 비교할 때도 기준점을 두는데 보통 그 아편의 성분이 모르핀.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모르핀을 약간 뭐 연명 치료나 여러 가지 고통을 잊을 때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1이라고 보통 칩니다. 기준점이고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을 텐데 아스피린 정도면 0.03 정도 돼요. 그러니까 0.04. 아주 모르핀에 미약하네요. 비하면 정말 약하고 타이레놀도 거기랑 살짝 더 세 0.05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맞아요. 네, 펜타닐이 한 100 정도 됩니다. 와, 아편에 100, 네. 아편에 1이면 그게 네네. 100. 야, 그럼 어마어마한 그 진통 효과. 그 진통 효과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또 이 환각 효과도 있는 건가요? 환각을 꼭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고 과거부터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달리기를 굉장히 오래 하면 어느 순간 러너스 하이라는 순간이 온다. 그때 배출되는 게 오피오이드 물질, 아편 물질이 외부에서 오는 거 말고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엔돌핀. 그런 게 이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 부르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통증을 잊게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아편 물질이 와도 우리 통증을 잊게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 같은 우리가 생각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통증을 잊고 이런 효과에 갖는 물질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 모든 진통제는 사실 점점 더 강한 거를 만들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설탕 같은 것도 뭐 아스파탐을 비롯해서 점점 단 물질 합성 감미료가 개발되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만 넣어도 같은 단맛을 낼 수 있다면 우리 몸에 주는 피해는 적을 것이다. 그렇죠. 똑같이 진통제도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면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량으로도 효과를 보이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카르펜타닐이라는 건데 이건 또 펜타닐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핀의 10,000배. 엄청나네요. 가끔 영화 보시면 코끼리나 코뿔소한테 마취총을 쏘잖아요. 네네. 인간의 마취제를 했을 때 걔네들이 잠들 리가 없잖아요. 그게 카르펜타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강한 거를 만들다 보니까 중독성도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독성이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다가 이번에 20년 만에 그게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편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진통 효과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전화백스 같은 네네. 전화백스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 정도. 1 정도? 네. 왜냐면 작동 부위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아편은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동을 하는데
전화백스 같은 거는 말초신경계 작동을 해서 통증 자체가 가는 길을 아예 다 차단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중추신경계 쪽에가 아편 물질들이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편 같은 거라면은 뇌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 손상이 가는 건데 말초신경은 손가락 끝에 신경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중독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작동 부위가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갑자기 드는 질문이 그러면 아편 중독자예요. 근데 아편 계속 하면은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망가질 거 아니에요? 결국 뭐 죽겠죠. 이걸로 전화백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어떤 그 효과는 그대로 주면서 중독은 됐죠. 그러니까 건강이 해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강적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중독도 있지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보통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과량을 썼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중독성 때문에 몸을 해친 게 아니라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서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쓰거나 좀 많은 양을 넣었다고 죽지는 않는, 그래서 더 안전한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편이라든가 이런 마약 종류, 진통제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우리에게 좀 환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증을 잊을 정도로 뭔가 좋은 기분을 또 주기도 하고 초반에는 나중에는 뭐 점점 안 좋아지겠지만 이것도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요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마약에 중독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전에 몸에 이런 오피오이드가 아편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에 아편 물질들, 모르핀이나 뭐 헤로인 같은 게 붙으면 그때부터 엔돌핀이랑 도파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도파민 중독의 시대 막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도파민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선 이 도파민을 인식해서 내가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작은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도파민이 어차피 많으면은 이 잡는 녀석이 많이 필요가 없겠죠. 아무데나 잡아도 결국에는 도파민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양을 줄여버립니다, 이거를. 그러다가 마약이 없어지면은 기분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빨리 도파민 농도를 엄청 높여야 내가 평소만큼 행복해져 하니까 찾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전화백스 같은 건 이 도파민 수용체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통증을 잊게 하는. 네, 그러니까 중독성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중독성이 다 도파민에서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어떤 장기적인 어떤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진통제를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중독 현상, 요거는 방지할 수 있지만 네. 그 이미 마약에 아편에 중독돼 있는 몰핀에 중독돼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는 없겠네요. 네, 아편류는 또 날록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종류의 그 구조가 비슷하지만 중독 증상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해독이나 이 중독 극복을 위해서 처방을 하고요. 이 진통제만으로 기존의 중독성을 해결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완전 독립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약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통증을 잊는 데는 뭐 아편만큼의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엄청 팔릴 것 같은데요.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타이레놀의 몇 배죠? 진통 효과가? 타이레놀보다 한 20배 정도는 20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진통제를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20년 전에 대비되는 그 진통제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지금과 똑같은 진통제들이 20년 전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게 경제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더 강력한 거를 만들거나 기존 것들이 이미 사실 우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진통제가 있지만 원래 내가 사용해 왔던 거, 내가 구하기 쉬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쓰지 새로운 진통제가 나왔다고 이거 신상품이니까 써볼까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유명하고 익숙한 진통제만 쓸 건데 어차피 그런 상황인데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까? 차라리 암이나 뭐 희귀병이나 비만이나 치매나 이런 거에다가 자금을 투자해서 신약을 만들어내면 그게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없었고요. 네. 이번 발견도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 몸에 신경을 전달하는 게 그 나트륨, NA라스는 걔네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자극을 만드는데 이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채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얘네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연히 그 일가족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가족의 특징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타겟으로 약을 만들면은
이 사람들처럼 치료가 되겠는데 혹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하겠는데 이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 뭔가 인간을 더 이롭게 새로운 진통제를 만들겠다고 장기간에 투자를 한 거는 또 아닙니다. 네. 진통제 시장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분야여서 이번 발견이 더 의미가 깊은 거죠. 하긴 그러겠네요. 이게 타이론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유명한 그 진통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곳을 찾을 이게 효과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면역이라는 게 계속 생기잖아요. 이 진통제도 좀 면역이 생기는 건가요? 진통제의 종류마다 달라서요. 보통 일반적인 진통제를 봤을 때 스테로이드 종류의 물질 말고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논 스테로이드 종류의 그런 진통 효과 물질인데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음주와 함께 했을 때는 신장과 간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가 이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나 다른 것들은 약간의 그 면역을 만들 수 있어요. 면역보단 저항이 생기는 건데 전화백스 같은 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은 그런 거랑은 또 무관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라고 무조건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지금 그렇다면 전화백스 이제 승인된 20년 만에 이제 승인된 최초의 진통제라고 FDA에서 승인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진통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제품화해서 이제 상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전화백스가 제품명이라서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해외에서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처방받던 분들에게 갑자기 권할 일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증이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한 예를 들어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 위주로 처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암이라든지 어떤 뭔가 큰 병을 앓을 때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용될 수 있는 진통제라고 봐야겠네요. 효과가 크니까. 근데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르핀처럼 약간 좀 몽롱하게 만드는 것도 많이 쓰이고요. 보통은 그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막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통풍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통을 감소시켜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가 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쨌든 뭐 약에는 또 반대 부분이 있잖아요. 부작용 같은 거 뭐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막 가려움이나 근육경련 같은 약간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 정도 혹은 발진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어떤 약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까지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FDA에서 이제 긴급 승인 받았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면 뭐 이렇게 자료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빨리 보급될수록 좋거나 아니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어떤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대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었죠. 그 긴급 승인으로 평소랑은 다르게 거의 1년 이내 모든 게 끝났고 또 2020년에 노벨화학상 받은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것 같은 이것도 긴급 승인을 통해서 그 생후 2일 된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신생아죠. 이 신생아가 그 몸속의 암모니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했던 유전병인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이 아이를 살리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 만에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치료가 된 사례도 있어서 네. 이것도 거의 그 정도에 준할 정도의 큰 발견이라고 FDA가 판단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그 대단한 어떤 발견 혹은 이 개발 이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별로 화제가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아마도 진통제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만약에 아주 거대한 뭐 파이자가 미리부터 발표를 계속 해왔고 임상 몇 상을 밝혔고 이런 거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겠지만 이 베르텍스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미국이에요? 네. 들어보신 기억이 없다면은 이 회사를 우리가 왜 이걸 소식을 몰랐을까도 당연히 진통제 소식까지 따라가면서 체크하시는 분은 많이었고 보통 암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큰 질환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외국에서는 이거 승인되자마자 한 8% 바로 급등하고. 아, 주가가 베라텍스.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8% 밖에 안 올랐다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큰 거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군요. 보니까 최대 100억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매출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경쟁약이 없죠. 이 방식으로 나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중독성도 없고, 당연히 효과만 확실하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이러한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어떤 응급사고들, 어떤 신체, 워낙 미국은 총격 사건도 많이 나고 뭐 많으니까 이럴 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성 질환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치료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중독성이나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고요. 아마 테스트는 하고 있을 텐데 그 용도로까지 승인이 됐는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이제 급성 통증 위주고, 말씀하신 이 만성 통증, 이거는 또 따로 어떤 임상 같은 데이터가 필요한가 보죠? 장기 복용에 대한 데이터가 보통 필요합니다. 긴급 승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만약 이게 들어간 게 뭐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아니면 3, 40년이 흐른 후에도 문제가 없는가, 이런 뇌질환 같은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려면 약간 장기 안정성까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문제가 없으면 아마 만성 통증에 대한 그 가장 적합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할 거라 기대되죠. 네, 그렇군요. 아, 이 진통제, 이 새로운 진통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게 좀 독특하군요. 20년 만에 FDA의 승인을 받은 게 그러니까 20년 만이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불모지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 새로운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 효과, 또 기대치,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정정을 드리면 20년 만에 맞는 건 맞는데 20년 만에 승인된 새로운 방식의 아주 그 안에 새로운 다른 진통제도 또 있긴 했지만, 네, 신제품 나오면은 승인받고 판매되고 했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중독성 없고 내성 없이 효과 좋은 진통제가 등장한 건 이제 20년 만에 기록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 신약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물질을 찾아서 네. FDA 승인을 받기까지 임상, 1상, 2상, 3상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보통 몇 년이나 걸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나요? 보통 일상에서는 이 물질이, 이 약을 만들고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정말 안전한가를 보기 위한 걸로 보고요. 이상부터는 효과가 정말 있는가를 남성, 여성, 나이대별 다 테스트를 하고, 3상에서도 그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기간을 대충 잡아도 10년 이상은 걸려서, 10년 짧으면은 한 8에서 10년이고 길면은 15년 이상 그 과정을 쫙 해야지 나오다 보니까 신약 개발이 돼도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나온 약에 바로 이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조금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편만큼 강력하지만 중독되지 않는 새로운 진통제. 네, 이게 언제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꽉 퍼지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얘기는 결국 만성, 여기에도 큰 어떤 임상 효과를 얻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광운대학교 부교수시죠, 장흥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